지금은 있잖아요. 메모리 3사가 그냥 다 회피한 상황이에요. 이렇게 우주의 기운이 다 메모리로 올 수 있냐?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계속 홀드 하시면 될 것 같고, 비중을 못 채우셨다 그런 분들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분할로 빠질 때마다 매수하시는 게. 근데 SK하이닉스 그러면 이런 실적 구조가 삼성전자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 있을까요? 지금은 있잖아요. 메모리 3사가 그냥 다 회피한 상황이에요. 다 회피. 이렇게 우주의 기운이 다 메모리로 올 수 있냐? 이럴 정도로 지금은 너무 그게 안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메모리 쪽에. 지금 D램도 좋고 HBM도 좋고 낸드 플래시도 좋고, 심지어 이제 우리 하드 디스크 드라이버 있잖아요. HDD. 거기도 좋아요. 작년인가요? 뭐 반도체 겨울이 온다는 이런 얘기 있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이렇게 확 바뀌어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올해도 SK하이닉스가 얼마 전에 20만 원 주가 밑으로 빠졌잖아요. 맞아요. 그 20만 원 밑으로 빠지게 된 계기가 골드만삭스가 HBM 공급 과잉 온다. 공급 과잉 온다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사신 분들은 위너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작년에는 모건 스탠리가 또 반도체 겨울이 온다 그래가지고 그때 사신 분들이 위너죠. 아니 둘 다 뭐 세계에서 아주 굵직굵직한 회사들인데 금융에서 그렇죠. 아주 대차게 틀렸죠. 네. 어떻게 그렇게 틀릴 수 있을까요? 뭐 열심히 분석하셨겠지만 이게 AI라는 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크고 거대하다. 저도 사실 AI 혁명을 그래도 빨리 캐치했다라고 저도 이제 나름 자신을 하지만, 제가 생각한 것보다 AI라는 혁명이 너무 엄청난 것 같아요. 이렇게 전 산업으로 이렇게 급속도로 빨리 퍼지게 될지는 저도 상상을 못했어요. SK하이닉스가 또 16대 HBM3 강조하는데 삼성전자가 HBM 시장 점유율 되찾은 전략은 어떻게 될까요? 잘 만들어야죠. 네, 열심히 잘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동안 계속 문제됐던 게 이제 품질하고 수율 문제인데요.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일단 납품까지는 HBM3 같은 경우는 납품에는 성공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실적 발표에서 HBM3 12단을 납품을 했다. 납품은 했는데 이제 중요한 게 하이닉스보다 거의 한 30% 가격을 깎아서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납품하는데 의의를 둔 것 같고요. 그렇죠. HBM4가 이제 중요하죠. HBM4는 하이닉스보다 한 8에서 9% 깎아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이닉스는 사실 돈을 HBM4로 엄청 많이 벌어요. 근데 삼성전자는 8에서 9% 깎고 들어가면 돈이 안 돼요. 왜냐면 이게 하이닉스가 생산하는 물량하고 삼성이 생산하는 물량의 규모의 경제가 효과가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딜레마인 거죠. 그러면 납품 안 할 수도 없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영진들의 굉장히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한데요. 특히나 이재용 회장이 뭐 이거를 의사결정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당장 돈을 많이 버는 범용 D램 쪽에 이번 사이클로 충분히 돈을 벌고 이걸 가지고 HBM으로 한번 다시 뭔가 승부수를 던질 거냐, 아니면 우리가 당장 돈을 많이 벌 수 있지만 이걸 어느 정도 감소하고 HBM 쪽으로 기술 전환을 해서 빨리 이제 AI 혁명에서 우리가 따라잡을 거냐. 두 가지 선택지가 있죠. 삼성전자 HBM3 시장에서는 굉장히 부진했는데 HBM4에서는 SK하이닉스 상대로 게임 체인저가 될 가능성은 있을까요? 가능성이 없진 않죠. 네, 근데 녹록진 않다. 적어도 HBM4까지는 하이닉스가 그동안 축적해온 기술이나 아니면 그리고 이제 요게 그 기술적으로 보면 SK하이닉스의 그 HBM 제조 기술이 그 매스 리폴로 몰디드 언더필이라고 하는 MR 모프라는 기술 기반인데요. 그 기술이 적어도 HBM4, 4E까지는 유지될 것 같아요. 근데 HBM5부터는 또 이제 공정 기술이 뭔가 한번 헤게모니가 바뀌거든요. 여기부터는 하이브리드 본딩이 적용되기 때문에 한번 확 이렇게 이제 틀어질 수가 있긴 한데, 적어도 뭐 HBM4, 4E까지는 하이닉스의 기술 우위가 유지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정말 큰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뒤집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외국인들이 SK하이닉스 좀 대량 매도하고 삼성전자 매수하는 움직임이 좀 보이는데 이 수급 변화의 의미는 좀 있을까요? 이거는 뭐 그냥 제가 보기에는 그 액티브 자금들이 뭔가 하이닉스를 숏을 잡고 뭐 삼성전자 롱을 잡고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지금은 그냥 한국 지수가 너무 빨리 올라왔잖아요. 2600에서 4000까지 순식간에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인덱스 지금 따라잡기 바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그런 것들을 산업적으로 이 회사가 더 낫고 이 회사가 덜 좋으니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냥 한국이라는 이 시장 지수, 그리고 한국 지수 안에서 반도체 섹터를 담기 위해서 이제 약간 그런 리밸런싱들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요게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수급적으로 약간 중요한 변수가 있었어요. 이게 원래 패시브 자금을 운용하는 펀드 매니저들은 시장에
비중만큼 주식을 채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만약에 하이닉스가 시장 비중 8%면 무조건 8% 채워야 돼요. 맞아요. 9% 채우면 혼나거든요. 그리고 7% 채워도 혼이 나죠. 근데 이게 10% 넘어가면 재밌는 룰이 있더라고요. 10%가 넘어가면 시총이 2%를 추가로 채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모르는 펀드 매니저들도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예외 상황이 인정되는 주식이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삼성전자.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시총이 14%더라도 16%를 채울 수 있어요. 근데 하이닉스는 그게 안 됐거든요. 그렇죠. 근데 최근에 그게 한 달 사이에 10% 비중을 넘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국내 기관들이 2%를 더 채울 수 있구나. 네, 채우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약간 변동을 준 거죠. 네. 수급에. 반도체 특히 SK 하이닉스, 뭐 삼성전자에 쏠려 있잖아요. 다른 주식들은 안 오르는 양극화도 좀 있는데 이런 쏠림 현상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 지금 수급을 주도하는 게 외국인이에요. 네. 그리고 외국인은 일단은 한국 비중 채우려고 막 들어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국 비중 막 채우려고 보면 결국 반도체 섹터를 제일 많이 막 채워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은 어쨌든 제가 외국인들이 한 8월부터는 거의 포모 상태였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왜냐면 6월 기준으로 보면요. 대부분 이제 그 글로벌 어떤 그 기관들은 MSCI 지수를 많이 추종한단 말이에요. MSCI 그 이머징 지수에서 보면 6월 이전에 한국의 비중이 9%였어요. 그러니까 이머징에서도 9%면 극도로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글로벌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언더웨이트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새 정부가 들어서서 한국 주식 시장을 부양시킨다고 해서 거버넌스를 개편해요. 그리고 갑자기 8월부터 반도체 업황이 크게 돌아서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갑자기 채워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은 외국인들이 또 치니까 기관들도 그 비중 맞춰야 되고 계속 따라붙고 그게 이제 대형주 쪽으로 수급이 쏠리는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그게 적어도 저는 11월까지는 올해 11월요? 네, 11월 단 중순까지는 왜요? 중순 혹은 11월 중순에 뭐 있어요? 일단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채웠잖아요. 네. 그게 이제 가득 채울 수 있는 기간이 한 11월 중순이나 말쯤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대형주 다 채웠으면 여기에 이제 약간 수급이 중소형주 쪽으로 좀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약간만 내려도 중소형주들은 시총이 작기 때문에 그냥 많이 오르죠. 그리고 연말에는 큰 회사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들이 내년에 대한 투자 전망들을 하잖아요. 계획들을 하잖아요. 그러면 소부장 업체들이 내년에 대한 구체적인 윤곽이 나와요. 그러면 옥석 가리기가 되죠. 그러면 이제 소부장 랠리가 일어날 수 있고. 그래서 11월 말부터 12월까지는 중소형 소부장 랠리가 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그럼 사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외국계 증권사들도 긍정적 리포트 계속해서 내고 있는데 두 종목 상승 여력은 어느 정도 남았을까요? 일단 삼성전자부터요. 일단 뭐 내년 상반기까지는 뭐 갈 때까지 가보는 것 같고요.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계속 홀드 하시면 될 것 같고 비중을 못 채우셨다 그런 분들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분할로 빠질 때마다 매수하시는 게 저는 충분히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기존의 대형주들을 좀 많이 채웠는데 이게 이제 많이 올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비중이 좀 많이 올랐다 이런 분들은 이제 11월 약간 시장 분위기를 보고 이게 중소형주 쪽으로 좀 이제 가는 랠리가 난다 그러면 대형주를 조금 덜어서 이제 반도체 소부장주 쪽으로 이제 좀 약간 확산시키는 그런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50만 닉스랑 10만 삼성전자 놓친 개인 투자자분들이 여전히 아직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매수해도 된다. 네,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저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11월 말부터는 반도체 소부장 주식들이 좀 더 좋아질 것 같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소부장이 투자한다면 어떤 분야에 좀 더 주목해야 되죠? 그게 이제 중요한 게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회사들이 어떤 쪽에 중점적으로 투자하는지 봐야 돼요. 그걸 이제 보통 연말에 사업 계획들이 나오거든요. 연말 사업 계획. 캐펙스에 대한 것들이 나오는데 그걸 보고 옥석 가리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금액 정도 우리가 뭐 내년에 뭐 40 몇 조 투자하겠다 이 정도 이야기만 나왔지 디테일한 것들은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게 보통 사업 계획이 한 12월쯤에 나와요. 12월쯤에 나오고 그게 이제 주요 협력사들한테 이제 오픈이 되거든요. 그럴 때 이제 어느 정도 옥석 가리기가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때쯤에는 제가 이제 코멘트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 출전컨대 보면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 게 디램하고 낸드 플래시가 있다 그러면 디램하고 낸드 플래시 그리고 파운드리가 있겠죠. 디램은 무조건 투자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램 쪽은 확실하고 낸드 쪽은 제가 보기에 투자를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낸드 쪽은 장비주보다는 가동률이 올라가면서 소재 부품주들을 보는 게 나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지금 삼성이 테일러나
오스틴 쪽에 이제 수주를 받았잖아요. 네. 테슬라 23조 규모도 받았고 애플의 CIS도 받았기 때문에 네. 그쪽으로 이제 장비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장비의 최선호주로 보면 D램이 제일 낮고, 그리고 이제 D램 쪽에서도 일단 HBM 쪽이 제일 낮고,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파운드리, 장비는 낸드 쪽은 좀 멀리하자. 오히려 이제 소재 부품 쪽은 이제 오히려 낸드 쪽에서도 기회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D램 시장이 2026년에서 27년 심각한 공급 부족이 온다고 하던데 동의하시나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 예전에는 뭐 만약에 뭐 캐파 뭐 한 월 4만 장 늘리는데 내년에 예전에는 한 10조면 됐다. 요즘에는 10조 투자하면 월 2만 장 정도밖에 안 나와요. 왜냐하면 장비들이 너무 비싸요. 대표적으로 ASML의 EUV 장비가 4천억씩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예전에는 이 정도 금액 가지고 캐파를 이만큼 늘릴 수 있었다 그러면 이제는 이 정도 금액 가지고는 캐파 늘어나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무리해서 투자할 수도 없는 거고. D램 공급이 부족이 현실화되면 PC 스마트폰 같은 그러면 소비자 제품 가격도 당연히 영향을 받겠네요.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지금 그 영향을 받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가격 오르기 전에 스마트폰이나 PC 쪽에 재고 땡겨두자, 이런 흐름들이 많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B2C 쪽 수요가 좋아서 반도체를 쟁겨 놓는 게 아니라요, 저게 뻔히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공급업체들이 재고가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보통 6주, 7주 정도는 공장에 쌓여 있어요, 재고가. 근데 지금 SK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 같은 경우 공장에 재고가 2주밖에 안 남았어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6주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6주 남아있으니까 애플에서 바로 전화했죠. 내년 2분기부터 분기에 한 1,300만 개의 모바일 D램 필요한데, 그러니까 미리 땡겨버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지금 입도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LP의 정상회의가 실제 이제 반도체 산업에는 좀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일단 이번에서 그 관세 불확실성이 되게 많이 완화됐습니다. 완화됐죠, 좀. 네. 그리고 이제 미중 간의 어떤 협상도 뭐 아주 성공적이라고 보기도 힘들지만 어쨌든 뭐 대두 수입한다고 그러고, 그리고 이제 그 펜타닐 관련된 관세를 20%에서 10%로 낮췄다. 그럼 어느 정도 이제 완화적인 스탠스로 지금 어느 정도 간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어떤 금리 인하만 받쳐주면, 금리 인하도 했죠, 이번에? 일단 뭐 이번에는 금리 인하를 했지만 이제 향후에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해서 약간 좀 보수적인 스탠스를 내놨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불확실하긴 한데, 뭐 지금 이제 뭐 재정을 푸는 거나 유동성 상황이나, 그리고 이제 어떤 정부의 어떤 거버넌스 개편, 그리고 이제 미중 간의 어떤 무역 협상, 이런 것들이 잘 풀리고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충분히 이제 어떤 특히나 이제 AI나 테크 섹터 쪽에서 랠리는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근 또 세덱스 2025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HBM4 실물을 동시에 공개했는데 두 제품의 가장 큰 기술적 차이점은 뭘까요, 그러면? 일단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D램을 좀 더 좋은 걸 썼어요. 우리가 보통 그 10나노대를 보통 X, Y, Z, A, B, C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X, Y, Z가, X가 1세대, Y 2세대, Z가 3세대, 그러면 A가 4세대. 그리고 삼성은 지금 HBM3는 4세대로 만들어요. 근데 HBM4는 5세대로 안 만들고 6세대로 만듭니다. 원C로 만들거든요. 근데 SK 하이닉스는 5세대로 만듭니다. 마이크론하고는. 그래서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은 삼성보다 D램이 한 세대 전 거를 쓰죠. 그러면 삼성이 더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삼성은 더 좋은 건 맞는데 저거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어? 여기에 대한 의문이 있고요. 그리고 HBM을 만들 때 제일 밑에 베이스 다이가 들어가요. 그 로직 칩이 들어가는데 그 베이스 다이를 SK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 같은 경우 10나노대 칩으로 만들어요. 근데 삼성은 4나노대 공정으로 만들거든요. 그러면 품질은 좋을 것 같아요, 수율 잘 나오면. 근데 너무 생산 단가가 너무 올라가지 않나? 이런 좀 의심도 있죠. 방금 말씀하신 게 추가 질문으로 삼성전자 HBM4의 1C 공정하고 있고 SK하이닉스가 1B 공정을 적용하는데 이 기술 선택의 차이가 향후 수율과 성능에 굉장히 영향을 좀 크게 미치겠네요. 그러니까 삼성 입장에서는 그동안 계속 뒤쳐져 있었잖아요. 이게 잘하고 싶은 거지. 네, 그래서 이번에 좀 무리수를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무리수인지 승부수인지는 좀 더 지나봐야 되긴 하는데, 이게 이제 수율이 안 나오면 문제가 되는 거죠.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수율이 나오면 승부수가 되는 거죠. 수율이 안 나오면 무리수가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삼성 입장에서는 원C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했겠네요. 그렇죠. 왜냐면 이제 같은 공정으로 계속하면 밀리니까. 계속 밀리니까. 그리고 또 HBM4 다이스 제작을 삼성은 자체 4나노 공정으로 하고 하이닉스는 TSMC에 맡겼다고 하는데 자체 생산과 아웃소싱 전략 중에서는 어느 게 더 유리할까요? 그것도 이제 얼마나 잘 만드는지가 중요한 것 같은데요. 일단 뭐 4나노면 어쨌든 좀 오버스펙인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신에 성능은 훨씬 좋겠죠. 10나노 쓰는 것보다는. 근데 이제 그 뭐 TSMC는 워낙 뭐 수율이나 이런 부분 안정화돼 있고, 그리고 이제 10나노 때면 레거시 공정이니까 제가 보기에 뭐 크게 품질 리스크는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하이닉스 제품은 제가 보기엔 안정성은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네, 수율도 높고. 어떻게 보면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지금 굳이 무리수를 던질 필요가 없겠네. 이미 그러니까 탄탄대로 달리고 있으니까. 여유죠, 여유. 아, 네. 네, 사실 하이닉스도 지금 원시 해도 돼요. 네. 얘들이 이미 원시 공정을 삼성보다 훨씬 먼저 개발했어요. 네. 그리고 양산도 할 수 있는 수준인데 왜 원비로 하냐면 원비로 해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 네. 나중에 어떻게 판단될지 좀 지나봐야 할 것 같은데, HBM 시장 다음을 이끈 차세대 메모리 기술은 뭐고, 이 상용화는 언제쯤을 예상하시면 어느 기업이 가장 앞서 있나요? 일단 지금 이제 우리가 HBM이라고 하는 메모리는 굉장히 특이해요. 원래 메모리 반도체라는 거는 커머디티, 범용이거든요. 네. 근데 HBM이 처음으로 커스텀 메모리가 나왔죠. 그러니까 파운드리처럼 주문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맞게 설계를 해서 만들어주면 사가는 구조. 네. 연단위 계약으로 하거나. 그게 HBM이잖아요. 그런 비슷한 아이템이 이제 나오고 있죠. 소캠이라는 기술인데요. 네, 소캠. 보통 이제 메모리의 설계 기술은 네. 그 글로벌 제덱이라는 데서 설계를, 표준을 정하고 이제 그대로 다 설계하는 거예요. 근데 HBM도 그렇고, 소캠도 그렇고, 엔비디아의 독자 프로토콜입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설계한 대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소캠이 이제 앞으로 많이 나오는데, 소캠이 원래는 네. 그레이스 블랙엘이잖아요. 그래서 그레이스 CPU에 원래 적용이 되려고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블랙엘 울트라 그레이스에다가 이제 적용하려고 했는데, 요게 조금 지연됐죠. 블랙엘 울트라가 계속 품질 이슈가 있어가지고 지연됐고, 그냥 그때는 범용을 썼고, 이제 베라 루빈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레이스 CPU 대신에 이제 베라 CPU로 전환이 됐는데, 네. 베라 CPU에 이제 소캠 모듈이 4개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소캠, 요게 이제 원래는 그레이스 블랙엘 울트라의 그레이스에 원래는 소캠 1이 들어가는 거였고, 베라 CPU에는 이제 소캠 2가 들어갑니다. 원래 소캠 1은 마이크론이 좀 주도를 하고 있었는데 재미를 못 봤죠. 왜냐하면 시장이 안 열리면서. 근데 이제 지금 소캠 2는 이쪽 시장이 엄청 열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쪽은 지금 메모리 3사가 완전히 또 주도권 잡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